상상해 보셨을까요? 숨막히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얼음 한 조각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통째로 뒤바꿀 수 있는 귀한 보물이었던 시대 말이죠. 만약 그런 세상에서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얼음을 몰래 빼돌려 판다면 과연 얼마나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담함으로 나라의 얼음 창고를 털어 막대한 재산을 쌓았던 일명 냉장고 대도들의 은밀한 역사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얼음을 훔친 도둑들의 모험담이 아닙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복잡한 경제구조와 권력의 틈새,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뒤섞여 만들어낸 거대한 지하경제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기록이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숨겨진 단면을 통해 과연 그 시절 사람들은 얼음을 어떻게 바라봤고 또 어떤 가치를 부여했는지 함께 탐험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조선시대의 얼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저 시원함을 선사하는 기호품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자원이자 때로는 하얀 금이라 불릴 만큼 귀한 가치를 지닌 보물이기도 했죠. 뜨거운 여름날 궁궐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얼음을 띄운 음식을 즐기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고 이는 곧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례의 일부였습니다. 백성들이 찜통더위에 고통받는 와중에도 왕실과 고위 관료들은 얼음 덕분에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 얼음은 곧 계급을 상징하는 물질이기도 했던 셈이죠. 하지만 얼음의 중요성은 단순히 시원함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냉장 기술이 전무했던 시대에 얼음은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병에 걸린 환자들을 위한 해열제나 지혈제로 사용되는 등医약품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또한 제사나 연회와 같은 중요한 국가 의례에도 얼음이 반드시 필요했으니 얼음은 그야말로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백성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자원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얼음을 관리하기 위해 조선은 아주 철저하고 엄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에 자리한 거대한 얼음 창고, 바로 서빙고와 동빙고가 그 중심이었죠. 겨울철 얼음이 꽁꽁 얼어붙으면 수많은 백성이 동원되어 강에서 얼음을 채취하고 힘들게 운반하여 이 거대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피라미드를 짓는 것처럼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이는 백성들의 삶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죠. 서빙고는 주로 왕실과 고위 관료들의 얼음 수요를 담당했고 동빙고는 종묘 제례와 같은 국가 의례에 필요한 얼음을 보관했습니다. 이 두 빙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자원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얼음의 배분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규율과 감독 아래 오직 왕실과 고위 관료, 그리고 특별한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었죠. 일반 백성들은 아무리 더위에 시달려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얼음을 맛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관리체계는 얼음의 가치를 더욱 높였고 동시에 얼음을 향한 민간의 갈증과 욕망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얼음은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성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빈틈을 노리는 법이죠.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얼음을 향한 민간의 강렬한 수요는 결국 엄격한 관리체계 속에서도 불법적인 유통의 가능성을 싹 틔우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이들이 위험한 기회를 포착하고 국가의 눈을 피해 거대한 얼음 창고에 손을 댈 엄두를 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 하얀 금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의 은밀한 움직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성역처럼 여겨지던 얼음, 하지만 그 어떤 규제도 인간의 강렬한 욕망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조선의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얼음은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때로는 병을 다스리고 음식을 보존하며 심지어는 권력을 상징하는 귀한 자원이었으니까요. 왕실과 고위 관료들이 차가운 얼음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때 일반 백성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더위에 고통받았습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접근성의 한계는
결국 암시장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상상해 보십시오.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원함을 살 수 있는 세상. 그러나 국가가 그 길을 막아선다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의 감시망을 비웃듯 은밀한 움직임을 시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음의 가치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본 일종의 냉장고 대도들이었죠. 이들은 단순히 얼음 몇 조각을 훔치는 소규모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 숨겨진 욕망과 권력의 허점을 간파하고 이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쌓으려는 거대한 야망을 품은 조직이었으니까요. 이 조직의 초기 형태는 그리 거창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한여름밤 술잔을 기울이던 몇몇 인물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죠. 저 서빙고에 가득 쌓인 얼음을 조금만 빼돌릴 수 있다면 한양 부자들은 기꺼이 돈다발을 내놓을 텐데 말이야. 이런 대담한 상상은 곧 현실적인 계획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서빙고 주변을 맴돌며 경비의 허점을 파악하고 얼음 창고의 구조를 면밀히 살폈을 겁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밤중 어둠 속에서 서빙고를 향한 눈빛에는 탐욕과 함께 섬뜩한 비장함마저 감돌았을 테죠.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얼음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었죠. 국가의 엄격한 감시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서빙고 주변을 지키는 관리들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몇몇 관리들은 은밀한 거래를 통해 눈감아주기 시작했고, 이로써 국가의 중요 자원인 얼음은 서서히 외부로 유출될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한밤중 달빛조차 숨죽인 깊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서빙고의 문이 삐걱이며 조심스럽게 열리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얼음 덩어리가 하나둘씩 밖으로 옮겨지는 장면을요. 이 얼음들은 단순한 운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꽁꽁한 얼음은 녹기 전에 빠르게 이동해야 했고 동시에 국가의 추적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짐꾼들은 어깨에 얼음 덩어리를 짊어지고 한양의 복잡한 뒷골목을 누비며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조용했으며 혹여 얼음이 녹아 흔적을 남길까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이렇게 빼돌려진 얼음들은 특정 장소에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또 다른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런 불법 얼음 거래가 이루어지던 비밀스러운 저작거리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분명 어둠 속에서 암암리에 얼음이 오고 가는 시장이 형성되었을 겁니다. 얼음 밀매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을 넘어 치밀하게 짜인 유통망과 판매 전략을 갖춘 거대한 지하 경제 세력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얼음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공급할 수 있는 거래망을 구축했습니다. 부유한 상인들, 권력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얼음을 배정받지 못했던 양반들, 심지어는 한여름 특별한 행사를 치러야 했던 이들에게까지 이 조직의 얼음은 귀한 대접을 받으며 팔려나갔죠.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하얀 금이라 불리던 얼음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며 이 조직은 상상하기 힘든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얼음 한 조각의 가치가 금값에 비견되던 시절이었으니 대량의 얼음을 유통한 이들의 재산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 돈으로 또 다른 관리들을 매수하고 더 많은 사람을 포섭하며 조직의 세력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부패의 고리는 점차 견고해졌고 국가의 눈을 피해 얼음 시장을 지배하는 그림자 세력이 점차 그 이용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조선시대의 얼음 도둑들은 단순히 도적질을 넘어 당시 사회의 부패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지하 경제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대담한 작전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시원함을 갈망하던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켰지만 동시에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겁니다. 과연 이 조직은 언제까지 국가의 눈을 피해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움직임은 조선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이제 얼음 전쟁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얼음 도둑들의 대담한 작전, 과연 그들의 은밀한 움직임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 얼음 전쟁은 그 거대한 서막을 지나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백성들이 시원함을 갈망할수록 얼음의 가치는 더욱 치솟았고, 이는 곧 불법 얼음 거래 시장의 규모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은밀하게 움직이는 그림자 조직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눈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법이죠. 점차 얼음 밀매에 대한 소문이 도성 안팎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서빙고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부유한 상인들의 집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얼음이 발견되는 등의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귀한 얼음이 자꾸 사라진다는 불안감과 함께 누군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또한 이러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얼음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재래, 고위 관리들의 건강, 그리고 전쟁 시 식량 보존에 이르기까지 국가 운영의 필수적인 핵심 자원이었죠. 따라서 얼음 도둑질은 단순한 절도를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포도청이나 의금부에서는 이 거대한 지하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은밀하게 수사망을 좁혀나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얼음 도둑 조직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단편적인 이야기만을 전해주기에 그들의 마지막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가 이러한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많은 조직원들이 발각되어 혹독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그들의 활동은 한동안 위축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불씨와 같아서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로 혹은 더 깊은 그림자 속에서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 얼음 전쟁은 조선 사회에 여러 가지 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첫째, 자원의 가치와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귀한 자원이 특정 계층의 부와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 사회 전체가 얼마나 큰 혼란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준 셈이죠. 둘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부패의 고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국가의 공공자원을 관리해야 할 관리들이 오히려 그 부패의 중심에 서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이야기는 계층 간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한여름 더위에 목숨을 걸고 얼음을 운반하며 고통받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얼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누렸으니 말입니다. 얼음 한 조각에 담긴 삶의 무게는 신분에 따라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이처럼 조선시대의 얼음 도둑 이야기는 단순한 도적질의 기록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부패와 계층 간의 불평등,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얽혀 상상 이상의 거대한 스캔들을 만들어냈는지를 깨닫게 하는 역사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조선시대 얼음 도둑 이야기는 과거의 에피소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가치와 그것을 둘러싼 통제,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인간의 욕망이 시대를 막론하고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희소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나 지하 경제의 단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죠. 조선의 무더운 여름밤, 서빙고의 얼음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희망이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패와 탐욕의 상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얼음 조각 속에 담긴 인간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